예,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 내용은요, 예, 접근 통제입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아주 당연시 된 것처럼 어느 순간 저희가 예전에 일부 회사들만 진행하던 재택근무가 누구나 다 고민해야 될 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다양한 보안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접근 통제 중심으로 재택근무 환경의 보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재택근무 환경에는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길래 이런 보안들, 재택근무 보안이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는 뭐 심플하게 보시면은 회사 내에서 접근하던 방식이 결국 집이나 아니면은 원격지에서 접근하는 거로 바뀌는 거고요. 이때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물리적인 원거리에서 접속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가장 첫 번째는 네트워크 통신 쪽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죠.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변조해서 원하는 형태의 위협을 하는 형태의 어떤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평소에 손쉽게 하던, 만약에 제가 노트북에 OS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회사 내에 있으면은 손쉽게 가서 담당자한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원격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들로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안의 핵심인데, 단말의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단말에 뭐 인터넷을 제한한다든지 백신 아니면 패치, 뭐 화면 캡처 방지처럼 굉장히 많은 보안 요소들 하지만요, 원칙적으로다가 단말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누군가 단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허용되지 않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단말이 해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일탈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환경은 단말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다가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접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택근무의 보안은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의 변화고, 그래서 기존의 접근 통제, 우리가 통제된 환경에서 접근 통제를 하던 방식에서 좀 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 통제로다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기존의 접근 통제는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접근 통제를 얘기하냐? 첫 번째입니다. 아마 접근 통제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글로벌하게는 접근 통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 영역을 PAM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PAM은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그러니까 높은 권한의 계정에 대한 접속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요건이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것들은 이제 접근 통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접근 통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접근 통제, 두 번째는 네트워크 접근 통제, 세 번째는 DB 접근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용어가 붙은 거는 시스템 접근 통제는 시스템의 접근만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그럼 왜 리스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우리가 재택근무하는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IT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융권은 IT 시스템 접근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재택근무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체는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시스템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스템 접근 통제는 접근 통제 대상이 일반 IT 시스템으로 제한되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주 재택근무 대상이 되는 업무 시스템의 접근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금융권의 재택근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임직원이 업무 시스템의 상시 허용, 접속을 허용해주는 형태로다가 컴플라이언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나 통제에 미약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일반적인 현재 접근 통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일단은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투팩터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증이 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이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50개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50개의 시스템은 투팩터 인증만 되면은 내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형태로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재의 접근 통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컴플라이언스는 접근에 대한 통제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팩터 인증을 통한 인증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좀 더 복잡하게 하게 되면은 운영에 복잡성이 생기고요. 일반 사용자의 불편이 생기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 만족시켜주는 보안 요건을 만족하고요. 그 위에 운영의 효율화를 하는 형태로다가 접근 통제가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회사들에서 접근 통제 운영을 어디서 하냐? 보안팀에서 하지 않고요. 인프라팀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적 접근이 좀 더 강하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접근 기록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0개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50개의 시스템을 개별로 접근할 때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근에 대한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인 프로세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 다른 사용자가 접근 권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시스템에 접근한다고 해서 저한테 노출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권한 있는 시스템에 접근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에 누군가가 접근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망분리 예외를 하면서 선진 사례를 예를 들 때 기존에 우리는 이제 물리적 망분리죠. 내부망과 외부망이라고 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선택적 망분리, 그러니까 중요 데이터는 좀 더 강한, 그다음에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른 어떤 망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회사 내에도 시스템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스템이 있고요. 좀 더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재택에서 들어왔을 때 더 위험성이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별의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기존의 접근 통제는 인증이 된 사용자가 자기한테 할당된 권한, 할당된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든 인증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의 접근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주는 아키텍처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단말이 해킹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단말에 누군가가 접근 통제 화면을 띄워놨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단말을 통해서 해킹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한의 시스템들을 해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손쉽게 열어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내에서 접근 통제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해킹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단말을 통해서 해킹이 됐고요. A라는 단말을 통해서 수평으로다가 해킹을 해서 실제 관리자 그 단말까지 해킹했고요. 거기에서 열려져 있는 접근 통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해킹해서 데이터를 유출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내부망이라고 하는 제한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재택근무가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로 단말에 보안 위협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해서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내재되고 있던 보안의 위협들이 증폭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이나 저장 방식 지원의 한계인데요. 대부분의 현재 시스템 접근 통제들은 스냅샷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냅샷 방식은 특정 시점마다 이미지를 뜨는 거고요. 이걸로 모아서 하나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애니메이티드 GIF라고 하죠. 이미지를 여러 개 돌려가지고 마치 동영상인 것처럼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스냅샷을 뜨는 중간에서 발생했던 이벤트나 액션들을 놓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스냅샷 방식을 쓰고 있냐? 첫 번째는 스냅샷 방식이 오버헤드가 적고요. 손쉽게 기술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어떤 녹화나 이런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니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의 발전이 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저희가 듣는 얘기 중에 대부분의 회사 내부의 업무 시스템들이 웹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CS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 리치 클라이언트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HTML5에 대한 표준화된 웹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접근 통제는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OS, 뭐 윈도우 아니 리눅스 같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웹에 대한 통제나 기록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 요즘에는 네트워크 장비도 다 웹으로 다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웹 콘솔을 접속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녹화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와 연장생산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다양한, 요즘에는 사실은 유닉스보다는 대부분 윈도우나 리눅스 계열이 대부분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중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GUI 방식의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리눅스도 그런 환경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GUI 환경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베이스의 어떤 커맨드 방식이 아니고 UI 방식이기 때문에 UI에서 일어나는 액션들을 캡처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게 add user라는 커맨드를 우리가 캡처링하면은 사용자를 추가했구나 알 수 있지만 윈도우에서는요 사용자 계정 추가라는 다이얼로그가 떴을 때 우리가 사용자를 추가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윈도우 환경은 타이틀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접근 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액션은 처음에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액션을 어떤 커맨드나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레코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윈도우 GUI 환경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접근 통제들은 윈도우에 대한 지원들이 좀 약했죠. 이게 한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 그 환경이 가진 보안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가장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사용자가 노트북에 인증도 했습니다. VPN, SSL VPN 인증도 했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노트북의 네트워크가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상태. VDI를 쓰던 SSL VPN만 쓰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원격을 쓰던 이렇게 세션이 연결된 상태에서 만약에 노트북이 해킹됐다라고 하면은 연결된 세션을 통해서 바로 보안 위협이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포그라운드로다가 액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로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게 위협을 강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금융권에서 망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 가장 첫 번째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외부에서 내부의 어떤 형태든 연결이 가능해지면 그 연결을 통해서 내부에 해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은 물리적 망분리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시대가 변했고 현재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큰 화두가 됐. 그런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서 내부에 접근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단말이 해킹되고 해킹된 단말을 통해서 현재 연결된 세션을 통해서 내부망에 위협이 되는 형태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현재 있는 그 접근 통제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재택근무 환경 보안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접근 통제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가장 첫 번째는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재택근무용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단순하게 시스템뿐만 아니고 업무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업무 시스템은 예를 들면은 회사 내에 쓰고 있는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룹웨어가 될 수도 있고 SA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여기 보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승인 및 보안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계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통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거냐?
그러면은 사용자가 직접 콘솔에 접속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웹 콘솔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모든 접속을 컨트롤할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계정이니까 계정을 중심으로 컨트롤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차세대의 접근 통제는 계정 중심의 접근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정을 중심으로 접근 통제라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환경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VMware를 쓰고 있다. VMware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허용된 사람만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통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계정 중심으로 컨트롤하게 되면은 VMware의 계정을 사용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모르게 하고 VMware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스템에 와서 필요한 계정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계정들은 다 원타임 형태의 계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통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계정을 히든 영역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가지게 됐고요. 이런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는 자동 승인, 필요한 내가 그룹웨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내 계정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하면은 승인권자를 통해서 승인이 돼야지만 접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자동 접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그 글로벌 폐업체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 내에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계정을 요청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고요. 그래서 득한 시스템에 대해서 제한된 보안 정책과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내가 4시간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 계정은 4시간만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한 번에 더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지 사용하고 나면 바로 패스워드를 리셋할지 다양한 보안 정책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승인권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에 대한 것들도 다 투팩터로다가 승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저희 쪽에서는 Approval Anywhere라고 하고요. 그래서 승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용자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손쉽게 요청하고 손쉽게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그래 저 정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할 수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포렌직하면 대부분 네트워크 포렌직이 일반적인 포렌직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에서는 대량의 패킷 데이터를 포렌직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하는 형태를 쓰고 있죠. 근데 왜 이런 네트워크 포렌직이 제약이 있냐면은 네트워크 포렌직은 프로토콜 기반의 포렌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크립션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키텍처죠.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는 데이터의 암호화 아니면 통신의 암호화는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예전에는 네트워크 포렌직에서 요즘에는 디지털 포렌직 그래서 녹화나 아니면 데이터 형태로다가 조금 변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트워크 포렌직은 필요한 영역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계정 중심의 접근 통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요청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용자가 SAP에 접근하려고 할지 그룹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OS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에 대한 감사 로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런 감사 로그뿐만 아니고요. 실제 행위죠. 내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어떤 명령어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릭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레코딩, 데이터화 시키는 통계 형태로다가 레포트를 제공해 주는 게 두 번째 형태의 감사 레포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필요하면은 윈도우는 윈도우 타이틀로 다 되고요. 리눅스는 리눅스의 커맨드 형태로 다 데이터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리밍이죠. 왜 스트리밍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화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내에 그룹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고 만약에 제가 리눅스에 가서 어떤 커맨드를 치면은 그 커맨드를 친 결과에 만약에 우리가 주민번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커맨드나 아니면은 그 세션 레벨에서 그거를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리밍 녹화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화를 했을 때 있는 제약점들을 좀 해결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HTTP, 시트릭스, RDP, SSH, VNC, 텔넷에 대한 스트리밍 녹화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녹화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장 디테일한 형태의 감사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평소에 계속해서 이런 스트리밍 녹화에 대한 것들을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보안 사고가 있다든지 우리가 충분히 보안에 어떤 위협되는 어떤 얼러트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클리어하게 위협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연결된 세션을 통해서 만약에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바깥에 부스도 보시면은 요즘에 사실은 AI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AI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카이저 소재 나오는 처음에 다리를 아픈 것처럼 하다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걸음걸이 아니면은 손동작 아니 얼굴의 표정들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게더링이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떤 거 하냐? 마우스를 이동하기도 하고요. 키보드를 입력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결국 사용자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고 패턴화를 시켜서 이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하는 행위 기반으로 분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접속하는 시간대를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 입력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마우스 이동의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동, 키보드 입력, 접속하는 시간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머신러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보통 2, 3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패턴화가 되고요. 그 패턴화를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위협되고 있는 건지, 아주 틀린 사용자인지, 조금 틀린지를 가지고서 위협을 분석하는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원격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접근 통제는 문제가 생기면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담당자든 아니면 사용자든 다 원격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용성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거를 HA라고 하죠. 그래서 다중화 구성이죠. 대부분의 현재 우리가 이중화 구성을 대부분 하는데 이런 고가용성은 보통 그 홀수죠. 3중화, 5중화, 7중화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고요. 얘도 당연히 3중화, 5중화, 7중화의 다중화 구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접근 통제라는 개념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접근 통제는 기존의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운영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제한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지만 재택근무처럼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들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접근 통제
아니면은 글로벌하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의 접근 통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